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5명의 한인이 연방하원 의원직에 도전합니다. 이곳 남가주에서는 미셸 박스틸과 영킴, 데이비 킴 등 세 후보가, 또 워싱턴주에서는 흑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 또 뉴저지주에서는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지난 2018년도에 탄생한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5명을 취재한 Chosen, 즉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자라난 이들 5 후보들의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만들어지는 이 다큐멘터리 Chosen은 재미 한인들의 역할은 물론 소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재미 한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5명의 한인 후보들을 취재하고 이 다큐멘터리 초전을 만들고 계신 조셉 전 한국 이름 전 후석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감독은 베이스가 어디예요?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네. 그럼 이번에 이 선거 취재 때문에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영화 만드시려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5명의 후보들 중에서 뭐 5명이 다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면서 좀 시간적인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촬영은 이제 8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4명의 후보를 저희가 인터뷰를 다 진행을 했고요. 어허.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데이빗 킴, 어허. 이제 K타운의 34지구에서 나오는 데이빗 킴을 저희가 밀착 취재를 해서 매일매일 그의 유세 그 활동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아직 대선이 한 달 남았고, 이제 물론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는 5명의 한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제가 담고 싶은 것은 이제 재미 한인 정체성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떤 정치력을 행사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정치력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자문하는 영화라서요. 네, 저 나름대로는 뭐 타이밍상은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담을 내용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명의 연방 하원 의원 도전기를 쓰시는 게 아니고 그 5명을 통해서 보는 한인사를 만드시겠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선되건 안 되건 간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근데 지금 확률상으로도 네, 적어도 1명, 많으면 4명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전 감독은 원래 제로니모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오면은 3년 전까지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하게 쿠바에 배낭여행을 제가 5년 전에 가게 됐는데, 쿠바에서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딱 타서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한인 3세인 거예요. 쿠바 한인 3세.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쿠바 혁명에서 싸웠고 자신의 할아버지는 100년 전에 애니깽 농장으로 팔려온 그렇죠. 네네. 그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디아스포라나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그 쿠바 한인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좀 말이 안 되는 가족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너네 가족사를 듣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시작한 어떤 조그만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돼서 이제 영화를 3년 동안 그들을 추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헤로니모라는 이 인물은 이제 쿠바 혁명에서 싸웠던 한인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J로 시작해서 제가 제로니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니쉬 발음으로 헤로니모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큐멘터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기의 뭐 성과 아닌 성과 저는 그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국내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한 15,000명, 16,000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법조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잠깐 열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까지 이게 또 다른 뭐 영감이 있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로니모라는 이 영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존 프라임? 네, 아마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 네네네. 그 헤로니모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뭐예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하나는 이제 한반도 내에 사는 한인들에게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면 재외동포를 얘기하는 거죠. 재외동포죠. 네, 재외하는. 그래서 한반도 밖에 800만 명의 또 다른 한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헤로니모는 특별히 그 중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쿠바 한인사가 우리가 아는 전체 디아스포라 역사 중에서 가장 모르는 역사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이제 헤로니모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게 사실 저는 엄청난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헤로니모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26년에 쿠바에서 태어나서 하바나 법대를 진학했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동기 동창이었었어요. 그래서 쿠바 혁명에 뛰어들어서 나중에는 쿠바 정부에서 차관까지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100% 쿠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 세계의 정세, 뭐 정치적 정세 그러면서 공산주의 뭐 이게 다 무너지면서 쿠바가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한국의 적성 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995년에 초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복 50주년에 이 사람이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으면서 이때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그토록 말했었던 자신의 조국 혹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쿠바에 돌아가셔서 여생 20년 동안 한인 정체성 복구하는 작업을 살신성인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 전반부는 쿠바인으로서 혁명가로서 삶을 살았다면은 후반부는 한인 정체성 복구, 한인 커뮤니티 복구를 위해서 여생을 바치신데 그게 너무나 영웅적으로 저는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디아스포라의 비애, 운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있는 혁신성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볼 때, 예, 저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존재를 대한민국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바라보면 조선족도 그렇고 고려인도 그렇고 탈북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낮은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일원들에게 우리가 이중 정체성을 떳떳한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괜찮고 우리가 현재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주인식을 가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정당한 미국인으로서 또 정당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늘 고민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상기시켜주고 싶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차죠. 맞습니다. 네. 오죽하면 미주 똥포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가장 뭐랄까 좀 좋은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한편으로 동경을 하면서도 말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차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좀
이 미주 한인이나 해외에 살고 있는 이런 이 한인들의 처지가 참 한국 본국으로부터 너무나 좀 차별을 받고 있다. 좀 하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다음 작품은 하나의 가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헤로니모를 갖고 국내에서 상영을 하고 관객과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꼭 나오는 팔로우업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존 볼튼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존 볼튼 책을 읽으면은 폼페오, 존 볼튼 이번에 낸 책. 네, 네. 볼튼, 폼페오, 트럼프, 그러니까 세 명의 이제 미국 정치인, 한반도와는 사실 어떤 감정적, 개인적 관계가 없는 세 사람이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굉장히 개탄스러웠었어요. 네, 그리고 네. 좌절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어떻게 만약에 한반도 평화에 혹은 한반도의 웰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전혀 한반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손에 한반도 국군을 맡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력을 갖기 위해서 정치권에 나가는 한인들이 만약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면은 그들이 한반도를 위해서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에 대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는 한반도 평화, 우리 뭐 분단 종료라든지 뭐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는 한반도 내의 사람들보다 한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가설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초우진이라는 작품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갑자기 8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 볼튼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우리나라가 약소국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국군이 계속 바뀌는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5명의 한인들이 이제 그 연방하원 본선에 진출했다는 기사를 또 우연하게 읽게 되면서 정답은 저기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117년 역사 중에서 연방원이 딱 2명밖에 단성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만약 5명 중에서 1명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그들이 이제 한반도 정책을 펼칠 때 아무래도 자신의 조국이기 때문에 모국이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있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유대인들 공부를 조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아폴로제릭하지 않잖아요. 막 되게 여기 뭐 배신감, 뭐 미국인으로서 그걸 배신감 있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그냥 대놓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도 200만 명 이상의 교민이 있고 유권자들이 점점 정치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도 저런 친 한반도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나. 그럴 경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번 5명이 당선되는 여부 혹은 그들이 왜 당선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갑자기 확신이 들었죠. 네. 초우진이라는 이 작품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레이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5명의 그런 개인사를 보면은 저는 한반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한 명씩 언급을 하겠습니다. 메릴린 스트리클랜드라는 워싱턴 주에서 이제 연방하원으로 나오는 분을 보시면은 그분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 전쟁과 분단의 결과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거였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소위 뭐 말하는 military brides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분을 촬영하면서 제가 그동안 몰랐었던 military bride 디아스포라를 처음 봤어요. 어허. 그러니까 타코마는 이제 또 미군이 주도하기 많죠. 때문에 거기 굉장히 많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혹은 미주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받았던 그런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허. 그것을 이제 늘 그런 울분 혹은 억울함, 왜 우리는 저들의 일원이 될 수 없을까?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서 그 한해 하소연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전혀 몰랐던 디아스포라를 또 하나 발견했네. 네. 그리고 그분들의 biracial children, 어허. 혼혈 자녀들은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한인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어떤 편견의 시선에 사로잡혔었고 그들의 한인 정체성 형성 과정을 배우면서 아, 또 하나의 이제 디아스포라의 내러티브가 여기 숨겨져 있구나. 네. 근데 메릴린 스트릭트랜드 후보는 한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덜 한국적인 사람이 어허. 이 사람은 공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역설이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어허. 가장 덜 한국적인 사람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한국 분단 때문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연방원에 진출해서 그런 빌 같은 거를 제정해서 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시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처럼 네, 아름다운 역설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제 데이비드 킴 후보 제가 잘 따라다니고 저는 변호사 할 때부터 데이비드 킴을 잘 알았었거든요. 7년 전부터. 이제 2세잖아요. 티피컬한 2세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2세요. 이 친구의 부모님은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간의 그런 정치적 견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볼 때 현안의 그런 그 차이점이 너무나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미주 한인의 1세대, 2세대 간의 그런 어떤 갭이 이 가정 하나에 이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미셸 후보님과 영김 후보님은 이제 이 1.5세죠. 네, 1세 간의 어떤 그런 또 여러 이제 한인 사회 내에서도 폴리티컬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보수적이시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이제 정치적 성향을 또 대변을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이 안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제 존재하는 정치적 견해가 저는 또 한반도랑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좌나 우로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스토리를 담음으로써 저는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 또 기회고 이제 이런 많은 레어가 좀 있더라고요. 네. 10월 첫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5명의 한인 후보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초우준을 만들고 계신 조셉 전 한국 이름 전후석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5명의 후보자들을 모시고 취재를 해보시니까 한 가지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따로 있다라는 결론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뭐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는 곳에서 28년 전에 겪었었던 엘리 폭동 사건이 굉장히 중점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엘리 폭동 사건 하면 최 앵커님처럼 이렇게 산 증인이 이제 없으신데 네, 그 사건을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8월 달이 아니고 2005년 제가 UC 샌디에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제 CASCON, Korean American Students Conference, 그러니까 전미 한인 대학생 연합회라는 그런 애뉴얼 컨퍼런스에 가서 제가 KW 리 이경원 씨가 이제 그 저희한테 그 엘리 폭동 사건과 관련한 세미나를 하시는데 들어가서 저는 인생이 바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엘리 폭동 사건 아까 말씀하셨던 전후로 이제 재미한인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민자였지만 한인 이민자였지만 그 이후로 재미한인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을 사실 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쵸 엘리 폭동 사건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혹은 정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는 이 영화를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뭐 지금 시의원에 나오신 분들
또 예전에 시의원, 시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4.19 폭동 때문에 이 정치적 향상을 위해서 내가 이쪽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19 폭동이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 문제와 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굉장한 큰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큰 계기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28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인종차별을 겪고 조지 플로이드나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이제 사는 사실 다음 세대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해답 혹은 일종의 그런 이렇게 문제 해답이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LA 폭동 사건에 저는 녹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보면서 LA 폭동 사건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과연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LA 폭동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보다 더 성숙한 미국 소수민족 시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자문하고 싶었었어요. 각 이 후보자들이 이렇게 만나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셨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각 후보들이 주는 상징색이 좀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같은 후보께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데, 저는 이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란 게, 보통 바이레이셔 미국 내에서 그 반한인인 정치인들은 사실 다른 정체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한국인 어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은 다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로 자신의 코리안 헤리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몰래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정치에 도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큰 감흥을 받았었고, 그쵸. 이제 데이비드 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다른 정치적 견해 사이에서 나오는 2세들의 이런 울분, 부모와의 이런 굉장히 텐션이 많잖아요. 1세와 2세들 사이에. 그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앤디 킴 연방하원, 현재 연방하원은 또 아버님께서 이제 고아하셨어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고아하셨던 분이 미국에 오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셔서 아들이 연방하원으로 나오는 또 그런 굉장히 또 감동적인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그들의 개개인사가 사실 다 이렇게 전물려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들을 통해서 또 점쳐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헤로니모를 상영하면서 늘 좀 도발적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게 디아스포라가 한반도의 미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물론 좀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어떻게 디아스포라가 미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봤었을 때, 물론 제가 유대인들의 현재 지나친 친이스라엘 정책이라든지 팔레스타인과 계급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선민 사상을 유대인처럼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들 정신에서 배울 거는 많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3,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나라인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몇천 년 이후에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복원했잖아요. 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스라엘을 재복원한 것처럼 한인 디아스포라도 온전한 한반도를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반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그런 역량을 인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도 한번 점쳐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재미 한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꼭 한인들이 나와서 당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누가 일을 제일 잘해줄 것이냐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으면 됐지. 꼭 재미 한인을 뽑아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이걸 했을 때 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격 혹은 반론은 이제 정체성 정치,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 혹은 너무 내셔널리스틱, 에트노센트릭하게 이걸 접근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최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value proposition, 그러니까 다른 재미 한인 2세들과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들이 영화를 만들었을 땐 보통 이제 미국 내 소수 민족의 정치력을 이렇게 쟁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이상의 a member of Korean diaspora 한인 재외동포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론까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연방 정치에 나가는 한인들을 이번에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 state level, city level도 정말 중요하죠. 정치력 그런 representation을 위해서는. 하지만 연방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foreign policy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뭐 볼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재미 아닌 정치인 중에서 한반도 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럴 만한 역량이 될지 그걸 한번 점쳐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왜 이들이 한인 정치인들을 제가 집중을 하냐. 왜냐면은 엘리 폭동 사건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이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치력이 부족하고 우리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재미 한인 소수 민족으로서의 역할론, 더 나아가서는 재외 동포 디아스포라로서의 역할론을 동시다발적으로 터치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 후보들을 통해서 그냥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단순히 이 재미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에까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관을 좀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제 가설이에요. 가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 과연 이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을까를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믹스 필링이긴 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굉장히 크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 반면에 이제 자신은 미국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게 사실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글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치력 형상 혹은 로비스트들을 통해서 혹은 유대인 유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신의 일원들을 정치판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뭐 전혀 썰을 하거나 시크리티브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논쟁이 될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인을 양성하고 배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논란적인 것이 저는 중동 이스라엘 정책보다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남북이 합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논란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오히려 대중국 지금 정책을 하면서 북한이 우리 편을 대면은 더 좋은 거 아닌가? 막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2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는 제가 이런 헤로니모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 한글 학교 가서 이제 청소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재미 한인 사회도 그렇고 전체 세계 조선족 사회, 고려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집중하는 게 한국인 정체성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현지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하지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까지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무브먼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고 조선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이니치의 정체성 형성 과정이 어땠는지, 고려인들이 역사가 어땠고 왜 그들이 다시 한국에 요즘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런 역사를 가졌을 때 저희가 한반도에 대한 주인의식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민의식,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한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시는 5명의 한인 후보들에게 한 가지 좀 바라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꼭 당선이 돼서라도 이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은퇴를 한 다음에 제발 그분들이 재미 한인 사회에서 후배들을 더 키워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치력을 더 높일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처음 한인으로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던 김창준 전 의원도 지금 한국 가서 계시거든요. 그분이 거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이 5명의 한인들에게 뭔가를 더 정보를 주고 더 뭔가 이렇게 앞에서 더 이끌어줘야 될 그러한 분인데 저분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인이 미국 정계에서 정말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되건 상원 의원이 되건 나중에 정말 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재미 한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한국에 가서 뭘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조금 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실 때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 바람이에요. 네. 네. 이제 헤로니모에서 제가 그 유대인 랍비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거든요.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어떤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아스포라의 뿌리는 시작은 고통이래요.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 현지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현지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하지만 그 고통의 결과물은 혁신성이래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면서도 우리가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정체성과 본국의 정체성이 혼합돼서 더 나은 정체성으로 계속 거듭나는 게 몇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정치인들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손들로 우리가 2세, 3세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미 한인 정체성은 한인 정체성, 한국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네. 또 다른 혁신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정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런 새로운 혁신적 아이덴티티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거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4.19 폭동이라는 게 그 전과 후가 나뉜다는 게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미국에 그냥 살고 있었던 한국인이었어요. 맞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지.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4.19 폭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거 아니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우리가 저 확고히 하고 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해외 한인의 제대로 된 좌표가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동시에 그러면서 저는 가장 우리가 혜택받은 이민자라고도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많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는 5명의 한인 후보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초전을 만들고 계신 조셉 전 한국 이름 전우석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감독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럼 완전 2세예요? 근데 이제 3살 때 한국에 들어가서요. 네. 고3 되는 해에 다시 미국에 갔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이 유창하시구나. 그렇죠. 원래 그러면은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미네소타에서 학위를 따실 때 저희를 낳으시고 한국 가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네, 다시 돌아갔죠. 아하. 네. 아하. 그리고 들어오셔서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로열하고 네, 네. 이제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여기 클레어먼트, 남가주에. 네, 남가주 아, 그러세요. 클레어먼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UC 샌디에고에서 영상학과를 졸업을 하고 곧바로 법대를 갔어요. 네. 법대 시라큐스에서 다녀가지고 어허. 그리고 4년 동안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어허. 하던 중에 이제 쿠바에 갔다가 인생이 바뀌었죠. 네. 결혼하셨어요? 싱글입니다. 싱글이에요? 네네. 근데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다. 아까도 뭐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참 특이하네요. 원래 그런 쪽에 좀 취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꼭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제가 붙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연변에 잠깐 갔었거든요. 네, 반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조선족 친구들을 만나면서 막 정체성에 제 스스로 정체성에 또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한인 2세들, 3세들만 이런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연변에 가서 조선족 친구를 만나면서 자신을 사과배라는 과일에 비유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연변에서만 나는 혼합과일이 사과배라는 과일이 있는데 예, 본인이 조셉 형님 저는 예,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들도 한반도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국을 떠나서 사는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늘 중요한 화두였었거든요. 쿠바 한인들을 만나면서 특히 헤로니모라는 그분은 2006년에 타기해서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야말로 100% 한인으로서 100% 쿠바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냥 커리어 뭐 몇 년 더 영위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사셨는지 그것의 비밀을 파헤쳐내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이 길로 접어들지는 몰랐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연변이라든지 네. 쿠바라든지 이러한 곳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는 조금 좀 삶의 질이 좀 낮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곳에 살고 계신 한인들과 네. 미국에 살고 계신 한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이중 정체성을 느끼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자신의 현지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렇게 경제성에 크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현지에서 소수 민족을 대하는 정책에 따라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쿠바는 사실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쿠바 혁명 이후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쿠바인이다. 이런 정책이 굉장히 해서 이제 뭐 백인, 흑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네. 한인들로 스스로를 이제 쿠바인이라고 완전히 인식하는 상태에서 헤로니모가 한국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는 쿠바인이지만 동시에 한인이다. 이거 굉장히 혼자서 이걸 다 하셨어요. 정말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족이고 그들이 이제 그 메인 주류 사회를 동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또 어떤 그런 좀 굉장히 얄미운 정책이 있어서 사실 조선족 친구들 대부분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 중에 간혹 이제 민족 정신이 강한 친구들이 이제 이런 이중 삼중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반면에 이제 고려인이나 자이니치 같은 경우는 또 한인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또 다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자이니치 중에서 조선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투철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스스로 한인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경비도 참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만드세요? 어떻게 조달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영화를 만들겠다 선포를 하고 전 무작정 미국에 왔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떤 웹사이트 통해서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모금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혼자서 찍고 혼자서 편집하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이걸 이끌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값비싼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2명을 고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편집도 나중에 같이. 언제쯤 이게 완성이 돼요? 전 내년 6월, 7월 정도 완성하면 좋겠다는 희망사를 갖고 있어요. 네. 우선 제가 이번 주말에 좀 이 헤로니모를 한번 찾아와야 되겠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세요.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초전, 뭐 아직도 이것이 이제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열심히 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보시고요. 네. 아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5명의 한인 후보들을 취재하는 이 다큐멘터리 초전을 만들고 계신 조셉 전 한국 이름 전 후석 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켄드 스페셜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윤재, 기술 편집 김지원,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 코리아닷컴을 통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